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 워크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특히 그 지하시설물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 소개해 주실 대표님들이라면 대표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지금 25분서부터 20분서부터 하는 게 있었죠, 이제. 네. 근데 조금 진행이 됐는데, 한 건당 발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15분에서 20분, 15분에서 20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9시 20분에 와가지고 저쪽에 300km에서 상수도, 스마트 상수도 그 관련돼 가지고 1시간 정도 이 건도 거기다가 발표해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거기다가 발표하고 여기서 절대 어떤 세션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쪽에서 잘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공간정보 이광원 대표님하고 소위원회 윤상우 대표님, 모먼체 윤태훈 대표님 세 분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시 25분부터 10시 40분까지로 되어 있는 한 5분 정도 연장을 시켜드리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하시설물의 디지털 트윈 및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서울공간정보 이광원 대표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인데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제가 15분 안에 반드시 끝나도록 지하시설물 디지털 트윈과 신기술 동향에 대한 쪽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안지에나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 공간정보협회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문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대학교에는 제가 평의에 행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지금까지 쓴 책들, 그 논문들이 드론 또는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관련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지하시설물 디지털 트윈, 지하시설물 파손 원인, 표준 동향, 신기술 동향 순서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 그리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이 지하시설물을 아이스버그, 빙산보다도 오히려 더 지상으로 노출된 것이 적다. 그만큼 숨겨진 것이 땅속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이것을 벡터화된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고 그것을 3D로 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는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도시를 걸으면서 이런 정도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에 반드시 지하시설물들이 그 3D 모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3D 하기 위해서는 항공 레이저 측량, 사진 측량, 그리고 여러 가지 3D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은 IoT 센서, CCTV 드론 여러 가지 또 모바일 매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신도시는 BIM이라는 이런 설계도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하철 파손 원인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나오는 자료는 파손 원인은 노후관이다. 그 원인이 8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에서 나오는 통계 보면 1위는 불착 손상, 국가마다 다릅니다. 2위는 부식, 자재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나온 것인데, 일본같이 아주 정밀한 시공을 하는 나라에서도 시공의 결함이라든지 또 관공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 시공은 철저하게 하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수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시공 분량이 30%, 자연 화선이 19%. 그래서 외국에서 나오는 통계 보면 노후관이라는 숫자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원인 쪽에 노후관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식이나 다른 용어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음 발표하실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센서를 묶고 이렇게 조사를 봤더니 이 공사 초기에 벌써 관인이 뭐니 이런 것을 긁어갖고 그 프로테인이 65%까지 되더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파이프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수명 중 20 내지 50%를 내용 연수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의 75%가 부식성 토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식이 됐었을 때는 이런 아주 꼴꼴난 혼수 상태, 사망 뭐 이런 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제 수명을 50년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도쿄도지사 주재하는 그 하수국장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를 내고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들을 봤더니 하수관의 경제 수명을 80년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80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관이 30년에서 25년에서 20년, 전 세계에서 그 통계 숫자만 보면 가장 납부되고 노후관을 많이 가진 나라 같지만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에 아까 앞에서 본 자료도 보면 가장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초기에 아까 그 공사하는 시공 단계를 포함해서 초기에 어떻게 이것을 정착시키느냐, 이 관의 어떤 관의 재질의 문제, 토양의 문제, 시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싱크홀은 이런 연약지반을 성토해서 거기에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제 대형 이런 싱크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철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시설물을 탐사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래서 이것을 품질 등급을 나눠서 눈으로 보고 실측한 거냐, 탐사기로 한 거냐, 자료를 조사를 해서 하느냐 해서 대부분 선진국, 저희보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런 품질을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득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들을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선진국들은 도시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1, 2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도를 인식해서
이 지하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표준 규정이나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만든 것들은 3D 모델링, 그리고 갈등 분석, 그리고 현대화된 물리 탐사 기술, 그리고 지하철물에 여러 가지 그 위에 센서나 RFID나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마어마한 처벌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지하와 관련된 입법 규제 이런 것들이 활발히 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각 국가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4등급이었을 때 기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물리 탐사까지 거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상세 설계를 하고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위치를 아는 1등급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을 할 때 이렇게 각종 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눌러주실래요? 다음은 신기술 분야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지하철물 등록 장비로 GPR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GPR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GPR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오차 한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와 관련된 연구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굴착으로 시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밀나 벤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 또 그것을 탐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INS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바일과 GPS와 탐사기가 연동되고 모바일에서 속성값을 입력해서 이것을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갱신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도 이렇게 라이다로 실측을 해서 3D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CleverScan, the intelligent manhole inspection system. 이렇게 해서 이제 Our vision was to take manhole inspection. 이런 장비들이 한 3년 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비가 보급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기계에서 수정에 대한 것을 또 연결하는 그리고 여기에 부식과 불행과 여러 가지 보고하는 그런 장비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 하수관 조사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이저로 침상을 해서 불빛이나 침상으로 연결하면 이것이 이제 직접 위에서 지상에서 실측한 것과 같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것을 하수관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물과 관련되는 그 관로를 지상에 그 위에 또 RFID 또 와이어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 규정들이 외국에서는 입법화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 미국에서 1억 1,000만 불
벌금을 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였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측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낭비다. 특히 지하철물에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분 정도 짧게 주셨는데 더 강조하실 거 있어요? 네, 질문을 제가. 질문은 토론 시간 하는 거니까 네. 우선 그 대표님께서 그냥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더 그 제가 품질 등급을 한 2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라든지 또 많은 데에서 처음에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데서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 등급이 필요하다 해서 여러 개의 품질 등급과 그 등급을 상향하는 이런 연구 영역들이 발주돼서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또 이와 관련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고 많은 인원을 뽑고 또 내년도에 연구 그런 계획들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우리 세션은 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스마트화하는 목표로 지금 세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스마트 도시법 적용과 송산 시스템, 과파손 예방 시스템 도입 효과에 대해서 코위원회 임상부 대표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위원회 임상부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도시법 적용과 송산 시스템, 과파손 예방 시스템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는 시스템 소개 왜 스마트인가, 송산 시스템 도입 및 운영 현황과 또 시스템 도입 관련 공별, 감성 지적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입니다. 먼저 강사 기술에 대한 판단이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속에 내려되는 상수가는 유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느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각 유보마다 센서 보호구를 씌워가지고 누수가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지하철은 차원사로다가 파손되는 건 많습니다. 저희들은 방 상단에 예방시설을 설치해서 분자선 파손되는 구조를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유무누수를 시장 감지하고 방파선을 막을 수만 있다면 단수명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방법인데요. 앞에 있는 장비에서 뒤에 있는 장비로 신호를 보냅니다. 누수가 되거나 선이 끊어졌을 때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센서가 작동이 되면 신호가 그 자리에서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를 뒤에 있는 장비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 시스템과 파손될 경우에도 신호가 거기서 중단되기 때문에 그 중단된 위치를
해서 전장 시점에서 바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스템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단위의 누수가 발생되는 것 감지하기 위해서 위험부의 센서로 부착되어 있는 보호법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단 상당 30대 60cm에다가 단이 파손되기 전에 날 수 있는 그 예방시설 설치해서 지상에 있는 감지 장치가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센서는 우리가 만든 센서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50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오작동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센서 부착을 하고 수미식을 보호하고 그 위에 보호컵을 씌우기 때문에 땅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작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 동영상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수간에 그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는데 싱크홀 발생 원인은 미온부가 부등치마가 되거나 깨져서 물이 들어갈 때 흙이 같이 쓸려 들어갑니다. 그때 30cm 이상 그 동분이 생기게 되면 그 싱크홀이 발생되는데 아래 하단부가 이탈하면서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앞으로 왜 스마트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 승인에 되면 파손을 예방할 수 있고 이벤트 발생 여부를 실시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가 간편합니다. 또 시공 단계부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산 및 이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원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어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복구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 원인자 부담 공사가 있고 지자체 부담 공사가 있는데 저희 시스템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원인자 부담 공사일 때는 초기 공사비에 저희 시스템하는 구축비를 썼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가 기존 쓰는 거 25% 정도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종전 방식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자가 시설물을 넘겨준 상태에서 유지 관리할 경우에 지자체가 100%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체 부담 공사도 살펴보게 되면은 지자체 공사할 때 시스템을 도입할 때 5 내지 8천 정도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으로서 지자체 유지 관리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단수명 연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그 유지관리비가 절감된다는 뜻을 말씀드렸고 이것으로서 단수명을 100번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제는 그 아까 발표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20년, 40년 되면은 그 노후관으로 하고 현재 목표 한 40년을 보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시스템을 썼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환경에서 발생자입니다. 우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도시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타공사로 코팅이 뺏겨지거나 크랙이 가면 방치하는 겁니다. 급속하게 수명이 단축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발표자 말씀하신 대로 초기 5년 안에 대부분의 하자가 생깁니다. 이거를 저희 시스템에 확인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 장수명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이 상하수도 문제점 해봅니다. 상수도는 내부 보시를 제한 나머지는 저희 시스템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상수도는 대부분의 저희 시스템이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결국 실시간 관리를 해서 복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명을 100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 관리를 함으로써 누수 시간을 감지 시간 단축시켰습니다. 전제로는 최소 보름 정도 추세를 분석을 하고 감지하는데 저희 거는 1분 이내 감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누수 손실도 보름 이상 누수가 발생된 다음에 찾다 보니 상당히 많은 저희 거는
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누수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두가 되는 지하 안전에 대한 그 집안 파손 그 침하 사고가 생기는데 GPR 장비는 지안정법에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그 주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그 상수도 관에 대해서 그 서울시립대 부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역상수도는 60년간 썼을 때 적어도 90만 원 정도, 매달당 9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을 썼을 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ml를 시공했을 때 18만 6천 원 정도 더 납니다. 유지관리비는 아까 90만 2천 원 더 나온 데 비해서 저희 거는 60년간 6만 8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도에 따라서 공공화기한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전체 기존엔 105만 원 들어갈 거로 저희 시스템의 경우는 27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자산관리 1억까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시공 단계부터 파손되는 누수가 되는 그 파손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개별 자산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수명화, 유지관리 절감, 탄소 발생 절감에 저희 시스템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하는 거에서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이 시공할 때 낙법되는 모든 걸 발견하고 매서심도 재질 이거를 실시간 확인해서 또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관리 절감에서 태양광을 쓰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배터리 잔량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간 누수로 6천억 원의 누수이 발생됩니다. 에너지 비용 60% 됐는데 결국은 3,600억에 대한 에너지가 낭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제가 따져보니까 화력발전소 한 기가 발생하는 그 전기량입니다. 결국은 탄소 발생도 이 양만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누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발전 에너지 비용이고 나머지 디자인 생산 자재연산 결국은 복구비 이런 것까지 들어간 데는 상당히 탄소 절감 효과도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송산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에서 저희 시스템이 2015년대 검토해서 2017년부터 작동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전체 14km가 설치되어 있고요. 모니터링 장비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빨갛게 표시된 데가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 반파선 예방하는 시스템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발전자께서 말씀드린 초기에 공사에 발생되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14km를 시공했을 때 전체 158포인트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88m 한 군데씩 파손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운영 중에도 발생된 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68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매달당 한 83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초기 구축만 하게 되면 예산을 상당히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그 스마트 도시법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도부터 스마트 도시법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건설할 때 정보통신시설 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안정법도 5년에 한 번씩 그 집안 침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리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장소명화를 위해서 초기에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성능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설계 기준이나 파수 설계 기준으로 전제도 파손 및 누수 및 그 집안 항로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응 이용을 하는 법률 보면은 땅 속에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내년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중대재해로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는 책임자가 구속이 되든 상당히 페널티가 많습니다. 이런 지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선에서 8월 5일 날 지적사항이 국토부에서 발표되게 되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지자체는 기반시설 할 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국토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지자체를 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은 건설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걸 얘기하고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는 진중화된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사업은 여기서 언급된 거 보면 모든 택지 개발 기구를 이런 스마트 기반 시설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 여기서 보는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세우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는 과거에는 16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되다가 지금은 현재는 면적 기준이 없이 모든 택지개발지구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 표시된 지역이 현재 스마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지자체고 여기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거랑 비교할 수 있는 단독 탐사 쪽에 보면은 자기만큼 RF 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동공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장비가 있는데 저희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품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직접 보게 되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원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전자 공원정수인데 아까 봤던 싱크트리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집안 침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후속공사로다가 땅을 살 때 기존 시설보다 밑에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위에 있던 설비가 대부분 훼손이 되는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은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지역인 대종시와 그 다음에 부산 데이터시티의 채택에 대해서 금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시간이 한 2분 추가되는 것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더 설명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한 수도관의 3천 시공적으로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무무원체 인권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무궁업체의 이윤재라고 합니다. 이 앞두 대표님께서 이 수도관이나 지하시설 관련된 내용들을 다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도관에 대해서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3천 디지털 트윈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주제는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한 수도관의 3차원 시공정보 구축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소개에 앞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월 달에 창업해서 지금 이제 3년 하고 이제 10개월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4년차, 5년차가 되는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이런 지하시설물을 사진과 GPS 데이터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2018년도에 건설기술연구원을 저희가 입주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약 2년 동안
관련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지하철을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시공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을 바꾸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현재는 그 수자원공사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EDC의 저희 시스템들이 지금 세계 공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부산항공사도 저희 시스템을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현재 그 조달청 핵심 제품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공공기관들과 좀 계약하기 좀 활로를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는 소개를 해드리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수업 백장에 달하는 소리 도면을 3차원을 지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제가 빠르게 3차원을 학교 설계도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필요 없이 진행하시는 보시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매듭 위치나 궤도 같은 위치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이프 연결 위치를 준비해서 사진을 이제 촬영합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을 촬영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3D 모델이 구축이 됩니다. 이 구축된 내용들을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설계될 부분이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 줍니다. 지금 실제로 설계도나 공사하는 내용들을 중간에서 붙이면서 공사에 대한 이런 건전성이나 정확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누르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수정값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떤 GIS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사하는 어떤 물리학, 자재 프로그램, 종류, 비용 같은 것들을 전부 제가 설명합니다. 메인의 이런 데이터들을 모든 관계자들에게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서 누구나 들어와서 실제로 공사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데이터나 이런 뭐 도면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레이어 시켜가지고 다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기술이 있어가지고 실제 공사 완료된 이후에는 이렇게 공사 완료된 그런 모델들을 지금 현장 가가지고 레이어로 그래서 지금 뭐 자기 마크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만을 가지고도 지하실물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이런 지하실물의 어떤 시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12년 동안 지하실물 공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워낙에 많은 파이프들이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대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풀이 도면이 몇천 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섭 같은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재시공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설계랑 시공이 워낙에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GIS랑 또 시공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같은 데이터들을 여러 군데에서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2D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다 오프라인 기반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실제로 유지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페이퍼리스로 디지털 트윈을 변환하는 일들을 하자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SOC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기법이 이런 BIM이라는 이런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건설 단계에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 유지 단계를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전생의 주기를 관리하는 이런 기법인데요. 실제로 2025년부터는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BIM을 적용하는 활용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LH나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그
그 비용 이상되는 사업들은 무조건 BIM으로 의무화시키는 이런 법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BIM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비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BIM에서 정확한 대가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BIM이 설계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에서 하는 3D 모델을 시공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시공에서 시공사들이 이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실시간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 집단이 굉장히 갈등이 있다.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BIM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단계를 제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2D 도면을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3D를 바꿔드립니다. 바꿔드리고 그 실제로 해당되는 어떤 설계의 오류나 시설하는 간섭들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설계자에게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요. 바꾼 모델들을 현장에서 증명식으로 제공해드리고 실제로 공사하면 저희 장비를 가지고 촬영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 시공 3D BI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BI 모델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자재 수량이나 어떤 모든 데이터를 구축해서 모든 스태크홀더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웹 기반으로 오픈소스로 무료 시스템으로 저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를 저희 시스템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설계자나 3D 모델을 다룰 사람 필요 없이 저희 시스템을 설치해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3D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AR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가지고 현장에서 도면이나 모델이나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만든 모델들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상용 툴과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이게 타입 배터를 대고 그 위에서 증강현실을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한 위치를 증강현실로 나타낼 수 있고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 증강현실 모델을 가지고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부 다 제공을 드리고 터치하게 되면 이 관에 대한 어떤 수석 답변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현실 제공해 줄 뿐더러 이렇게 왼쪽에 오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어떤 GIS나 이런 쉐이퍼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으로 뽑아냅니다. 이런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지금 연약지방 대량공사하는 PDD 시스템 저희 시스템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수만 장을 가지고 PDF 파일 가지고 걸렸던 이런 3D 이런 그 PDD 관리 시스템들 다 저희는 3D를 바꿔가지고 감독원이나 사용자들이 실제로 공사에 대한 건전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지금 요거가 부산 MBC랑 지금 부산 항만공사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자재 관리 시스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프들이 생산부터 어떤 그 배송되는 문제 그리고 입고해가지고 적재하는 위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QR 코드만 가지고도 실시간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동을 시켜놨고요. 실제로 공사 완료되게 되면은 어떤 해당 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 위치에 어떤 성적서부터 해가지고 실제 자재사들이 그 송장을 내는 것까지 전부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해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유지관리 하실 때 이런 교체 작업 같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스템이 얼마냐를 봤을 때 저희는 사실 GIS 비용이랑 저희 거를 사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IS 구축 비용의 약 10% 정도만 올리게 되면 모든 이런 시스템들을 3차원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BIM 툴을 가지고 30만 표 정도의 이런 특지 개발을 3D 바꾸게 되면 약 한 30억에서 50억 사이 예산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10억의 모든 그 3D 모델을 GIS과 도로까지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평면도랑 중단면도, 상세도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캐드 파일만 인풋시키게 되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3D를 만들어요. 요게 지금 약 한 정확도가 한 85% 되고요. 저희가 아마 올해 내년 상반기에서 한 98% 정도
성공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담당자들이 다 나름 전처리를 좀 해서 하게 되면은 빠르게 100% 정도가 변환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술은 이렇게 연결부를 이제 사진과 위치에 동시에 찍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분석해서 이 파이프가 뭔지, 시lin더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선정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기술도 개발했고요. 저희는 사람들한테 다 컴퓨터마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고정일 A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자항사 쪽에서 40km 동안 저희 거를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고정일 GPS와 저 사용자가 바라보는 이 광의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약 5cm 이내의 AR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장비를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금형을 떠가지고 사용을 할 때 11월쯤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런 모델을 핸들링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파이프가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모델의 입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에도비나 어떤 뭐 버퍼 매핑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쓰던 어떤 3D 툴들도 저희 시스템에 올라갈 수 있고 저희가 만든 이런 3D 모델도 기존에 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이 중복적으로 투자되는 것들을 저희는 예방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기존 투자 모델에다가 누수감이 센서나 파손 예방 센서를 들어가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누수 이런 감지 시스템들을 저희는 이렇게 어떤 3D 모델로 만들어서 실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그 부분들을 증강해서 볼 수 있고 그 파이프가 어디서 파손되고 어떻게 누가 건설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거리 시스템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진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모든 시스템들은 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같이 거대한 신도시들이 지금 생길 것으로 저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그런 방법을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 순으로 토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니까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지하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 신기술 동향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까도 선생님께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용도 좋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가지고 엑스 직원들하고 팀도 여러 번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산 그린시티 녹색지구의 화성시하고 엑스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네, 저 수자항사에 있는 박준규 소장이랍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해가지고 국토정보공사 LX 쪽하고 그 다음에 화성시 쪽하고 저희 쪽하고 미팅을 여러 번 했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송산그린시티 녹축지구에다가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범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토론을 했었어요. 3번 정도 미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NX가 지금 전주 쪽에다 지금 시범을 이렇게 시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오늘 사장님 말씀 쭉 들으면서 보니까 이제 헬스 쪽도 이제 저희 작업도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발표하는 거 들으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됐구나. 아날로그 베이스드 디지털 베이스로 바꾸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이건 충분히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실제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GIS 부분을 그렇게 디지털라이징 시켰을 때 그러면은 실제 디지털 트윈 자체의 원래 고유 기능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부분 실제 디지털 트윈 이 기능 같은 거를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쪽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는 지금 LX 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LX 공사도 지하철물 그 부서를 최근에서 만들었고요. 그 운영 조직도 이제서 조직도 한 달 남짓 다 만들어서 LX 공사가 어떤 깊은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야 된다. 우선 신도시이냐, 또 준공 과정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개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BIM에 그에 맞는 사양사나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지금까지 그 디지털 트윈에 스마트 시티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이 그런 규격서가 나오고 있고 영국하고 몇 군데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 만든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직 안 만들어져서 아마 혼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신도시 문제고 과거 도시는 최근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새로 준공도 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지하철물들이 과거에 벌써 존재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해서 과거와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외국의 그 표준 규정 사양서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논문이 어느 하나도 국내에서 해외의 그런 제도나 규정 이것을 발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논문들만 나왔는데 아마 해외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주 좋은 그런 내용.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방서를 어떻게 만들까 있고 시방서에 최근에는 거기에 또 어떤 RFID나 아까 같은 그런 센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착할 거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제가 짧은 이 시간에 답변을 다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해 보아요. 네, 따로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뭐 시간을 길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삼보기술단의 도승호 부사장입니다. 오늘 세 분의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특히 많이 공감되는 것이 앞으로 그 지하 배설물에 대해 특히 하수도 부분에 내부 연한을 80년 정도 합니다. 80년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독도 자료라든지 또 노후 평가 등급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공감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3D 기반으로 한 이 시설물에 대한 등급 지금 우리는 지하 배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전 그 C등급의 등급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2등급 기준으로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발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하 측량 장비가 이제 새로 스마트 기술을 포함된 장비들이 라이다라든지 AR이라 이런 거. 제가 이제 좀 그거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오늘 그 윤대원 대표님하고도 좀 같은 맥락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하 공간 측량법이 대기 지금 현재 4등급 기준으로 되고 있고 등급 측량이 20m 간격이기 때문에 오차 허용법도 30cm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측량에 대한 액큐러시가 정확성이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하기 힘들어 가지고 반면에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량이라든지 현상 측량되어 있는 것을 좌표화하는데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우리 설계 데이터에 바로바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편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디지털 트윈에서 지금 또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또 더 이렇게 바뀌가니까 지금 아직 디지털 트윈들이 정착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또 메타버스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설계자 입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한 단계를 뛰어넘는지 또 디지털 트윈에서 전부 레이어별로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 요금하고 사용량하고 이런 걸 레이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 시공, 설계 시스템에서 뭔가 좀 일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실제로 아직 문의안 가까운 설계에 전혀 적응이 못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는 아직 그런마 단계인데 지금 이걸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특히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EDC 사업의 2-409, 2-509에 협약을 해가했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를 설계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빠지더라고요. 예산 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윤상조 대표님이 스마트 도시 조성하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해 주면서 이 지하시설 안전사고 관리라는 것의 상당히 중요성을 이야기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걸 도입을 못하고 이거 새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신도시에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기존 도시에서 이걸 다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든다고 아까 윤대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도 예산 부족을 해가지고 기존에 하는 방식 그대로 가고 일부 시범적으로 아까 심지어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됐으면 더 좋을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좀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으로 어느 시점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지하시설물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이 1년에 불착 손상 건이 한 80만 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데가 한 4만에서 7만 건. 그런데 2016년 자료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34건. 그만큼 일본은 여러 가지로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비용 편익 측면에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냐. 그런데 비용 편익에 상당한 이익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이 방법을 시공하라 이렇게 지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이나 호주나 영국 그 중심에 있는 캐나다 이런 데들은 자산 등록 개념, 자산 개념 이런 개념으로 투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이나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라인 카다스트 선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어떤 자산의 등록 이런 지적의 일부를 이렇게 또 등록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냐면 재재난 중에 제일 첫 번째 순위가 지하시설입니다. 그러면 재재난의 1번 그리고 재재난 안에 들어간 것은
이건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지 이것을 누가 얼마큼 사용하고 뭐하고 이건 아니다. 비용 효과 이건 아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델로 가야 되는 건가 우리에 적합한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는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패널분하고 다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수자원에서 국정감사를 좀 받았습니다. 올해 거. 올해 거 감사받다가 어떤 의원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스마트 관광 부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관광, 우리가 지금 하는 스마트 관광 이쪽 부분이 왜 신도시 부분에 일부분을 들어갔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기존의 스마트 관광 관리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그 논의 싸움인데요. 이렇게 수자무사 팟대에서는 안 되는데 그 논의를 잘못 전개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기존 설비, 노후 설비 관로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스마트하게 그걸 관리하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련 데이터 이 부분을 디테일링 시켜가지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관리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접근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설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존 노후 설비 노후 관리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스마트 이렇게 지원자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왜 신도시 부분에 이런 투입하나 그쪽 예산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국정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관심이 일단 듣다 보니 상당히 좀 그랬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쪽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수자무사나 아니면 뭐 LH 아니면 뭐 어떤 이해 당사자라고 말씀하시고 논의 정리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할 것 같은데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하철을 디지털 플랫폼화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나 그 안에 있는 성과들이 어떻게 구성됐다 이런 게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가지고서 감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했었을 때 이거 비교를 해서 그런 답변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냥 이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막연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끄트머리 가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하겠다.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많은데 잘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신도시는 규정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돈만 잘 만들면 크게 돈을 들지 않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도시는 등급을 나눠서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 시에 그것을 등급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적극적인 방법이냐 점진적인 방법이냐 예를 든다면 서울이 적어도 5만 건, 10만 건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부착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10개면 10만 건에 10개면 100만이고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런 효과가 있으니 이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에서 그리고 특히 지하철물에서 싱크홀이나 모든 그리고 중력갑에 흐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든 하수관이 얼마만큼 제 위치로 잘 표시돼서 보여주느냐 그게 지켜져야만 다른 것들이 그 나머지 공간을 점유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걸 하수관 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 그래서 항상 지하철물에 강조하는 부분이 하수관의 역할, 하수관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로
대표가 발표하신 스마트 도시법 적용과 청산 리스트 방파선 원칙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몇 분 안 되셔가지고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문 차장님께서 토론하시죠. 네, 우리 임 대표님, 프리덤 윤석열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들이 잘 만드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미리 한번 다 읽어보고 와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많은 다른 얘기지만 새로운 것이 어제 싱크홀인가요? 네, 싱크홀 내용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사무소에 강원도 지역 홍수재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강원도 전체 거를 챙겨주고 오다 보니까 강원도 쪽이 상당히 자연재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의 재난 전체 비용의 40% 정도가 강원도에 투입되고 있는 그 자연재난이 취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난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은 산사태 부분, 강원도 쪽 산의 고산 지역, 홍천, 뭐 자원리, 안반대기, 헐값이 공유기 채소 가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밑에 산사태 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심하고 또 마찬가지로 LH 도로공사라든지 수자공사 관로 부분 이런 데 보면은 실질적으로도 권면 슬라이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신고를 딱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잘만 운영해서 좀 더 다가오면 굉장히 이거 적용 분야가 좀 많이 하고 오히려 재난 방지 부분을 많이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건 잘 들었고요. 저희 원래 싱크볼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좀 우회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상수도관 누수자께서 이용도의 센서를 부탁하고 컵을 씌웠는데 그 공무원들이 하수관 공사무소라는 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수 쪽 우리 실시간 누수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공무원들 얘기로는 약간 그 문제되는 건 안 잡고 진짜 문제될 만한 것만 잡아서 못했다 해서 이제 관상단에다가 저희는 싱크볼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땅속에 있는 그 싱크홀뿐만 아니고 산사태를 대비한 그 경사지에 적용도 실제로 가능했다고 보이죠. 지금 경사지에 사태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기를 포설한다든가 또 일정 지점에다가 표시대를 세워놓고 위치 범위를 측정하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땅속에 있는 시설물도 거짓 신고, 그러니까 안 가도 돼야 되는데 가야 되는 상태가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관리자가 이제 진짜 가야 될 때를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만든 이 싱크볼 시스템은 그 단락이 되는 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 거짓 신호는 없을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하부의 무게를 조정함으로써 그 초기에 진짜 산사태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푼 다음에 막는 게 좋은 건지를 조절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땅 속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산사태용 그 싱크볼 소형화시켜야 되겠죠. 그걸 만들기만 한다면 그쪽도 충분히 지장 확보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송산대 ECT에 여기에 강파선 해방 시트를 설치해 가지고 준공세까지 164건이 해방 시트를 해서 타강 공사태 사고 방지라든지
오늘 성산 그린시티가 2017년에 제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때까지 그 이후에 18년, 19년, 20년 지금에서 준공 전까지 164개가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저대 발광시설에다가 타관이 그 위에 부설되는 거에 대한 거나 또는 그 아래 부설되는 것에 대한 사고가 164개예요.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서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하는지 거기 발표자에 보면은 저 이관서라고 나오고 있을 텐데 거기에 6포인트나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2020년도 1년간 파손된 사례가 6건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도로가 다 개설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배수관에 물수관을 따른다든가 또는 땅 공사 때문에 이제 타게 되는데 그때 파손된 게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급수관을 연결해서 하는데 대외우기를 잘못해서 지금 싱크홀이 결국 대외우기 가진이 잘못됐을 때 가진 차이만큼이 이제 심화된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시트가 파손되니까 겉에 인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땅 속에서 그 무게 때문에 끊어졌는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도 타공사가 계속 발생되는데 제가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떤 그 표준 같은 것도 나가 10년 정도 이렇게 여러 군데 시공 사례가 있다면 표준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화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잡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이 들는 거고요. 오늘은 성산포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검단 신도시에서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팅관이다. 코팅관 같은 경우는 한 펀트, 10cm 한 펀트가 되든 높게 되든 한 펀트만 하나 누수가 발생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시한 복구가 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봤을 때 단수면 연장 얘기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초기에 코팅이 깨져진 거를 복구하지 않나 시설 수명 단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문제되는 게 이제 전체 시설들의 수명을 하고 본다면 그때 그걸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타관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거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누수 감지라든지 또 외방식들의 그 밑에 파손식들에 대해서도 민감도 간이 처짐이라든가 누수가 내가지고 이 식들의 변형이 그래가지고 10cm, 10cm, 5cm, 5cm 이 민감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보니 누수가 발생되는 건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센서가 연령이 5cm 변형이 됐던 10cm 그것이 그런 자료들은 좀 가져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싱크볼이 이제 이탈되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그 무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든 거는 30cm 공공을 잡기 위해서 그 무게를 측정하고 통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무소까지 잡겠다면 더 무게를 증명하고 그다음에 성남 자체를 낮춰보게 되면 더 빨리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였던 그 삼성전자 공업용수 라인이 그 누수 때문에 세차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 라인 불을 늘어나는데 거기에 그 주차장 큰 거에 외국 카바실이 어렵기 때문에 싱크볼 설치된 거고요. 아마 센서를 도착했을 때 한 1분 안에 센서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싱크볼 해결에도 아마 10분 안에 될 것 같아요.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최소 비용으로 그 시스템 구축해서 단 수명 연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철원 대표께서 나오시고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수도관의 신청 시공 전문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10%만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또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무브먼트가 예술을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술방 투전 좀 나눠주면서 많이 잡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되게 핵심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트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부분도 꽤 들어가는 것 같고 많이 좋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응용 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서 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무브먼트 쪽에서 지금 이걸 이제 제안한 기술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어떤 신설로 되는 관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현장에 지금 설치 운영 중인 관로 배설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 기반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물 위설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관로에 대한 어떤 지하물 위설 공사 이런 거 어떤 하다 보면은 실제 그 관로상에 실제 상수도 관로라고 치면 상수도 관로를 지하물 위설 공사라든지 뭐 하려면 그 부분에 말 그대로 지하물 조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거기 가스 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오수 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하수 관로 다른 뭐 기타 뭐 통신 설로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타겟에 지하물 위설 부분 어차피 전부 다 이제 기존의 도면 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런 이한 협의가 되겠지만 그래서 상수 관로나 어떤 이제 주단 타겟이 있겠지만 지하물 위설 부분 보면 그 일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하물이 될 수 있는 요소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데이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의외로 지하물 정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대해서 얘기 좀. 네. 사장님께서 되게 예리하신. 저희가 사실 이제 신도시 공사는 이제 해외만 하려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진국,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설 관로보다는 교체 공사, 이설 공사가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 9월쯤에 삼성전자 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미줄처럼 있는데 한 가운데다가 900mm 파이프를 부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너네들이 좀 가능성 연구를 좀 확인해 달라라는 그 우려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러지만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사업은 들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실제 매설면은 다 3D 보고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그 매널, 그 구축되는 매널과 실제로 매설되어 있는 매너를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삼성 쪽에서 건설사랑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불착해가지고 파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세 포인트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GIS 데이터, 이 지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불착한 데이터, 이 세 개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파악을 해서 저희 알고리즘을 써서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들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수술했으면 하면서 이제 저희가 메인이 되는 관로 몇 개를 저희가 뭐 GPR 탐사나 케이블 탐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얼마큼 정확한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저희 시스템의 좋은 장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2D로 있는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 올리기만 하면 3D로 보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GPR 조사나 어떤 탐사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 X, Y를 가지고 도면을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위치를 AR을 보면서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탐사가 가능하고 저희가 좀 추가로 개발하는 부분들을 증강현실 땅에서 저희가 수정을 합니다. 이 가다니까 여기 원래는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기는 이렇게 가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예 눌러가지고 아예 DB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DB를 바로 이제 추가적인 또 캐드나 정식 편집 없이도 저희가 AR 상에서 저희가 지금 아예 그냥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려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자의 질문 하나. 포인트 메일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작동하는 그런 건데요. 미국하고 캐나다의 50% 주가 포인트 맵이라는 그 제품을 사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D도 중요하지만 3D로 해놨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60% 이상이 불탐, 원인 불명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표시가 되고 그 표시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3D로 정확도가 이만한 데이터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정확도 떨어지는 데이터들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그것까지 안내를 해줘야지 3D가 된 상태에서 틀리는 거 맞는 거 보여줘서 그 3D로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 그 포인트 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잘 돼 있고요. 미국의 대학교 올해 보니까 2개 학교가 한 학기 이 포인트 맨 사용을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그 학과가 개설된 것도 제가 봤는데 한번 그 제품하고 그리고 해외로 가시려면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는 그 제품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시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재난 쪽에서만 한 40년 거든요. 저는 재해를 줄이려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수백억을 예산을 투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난관리의 단계별로 4단계가 있는데 예방 대비 대응 대비 최고.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에는 성공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일이 저질러지고 나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다. 아까 이강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재난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일을 고속화되고 차원을 상당히 말씀드리고 제 생각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상황실장을 15년 했고 소방관구청 마무리하면서 인천시 구시장으로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놔도 제도권을 그 일하기 쉽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 관행에 젖어가지고 이걸 접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알만하면 또 인사도를 시켜가지고 또 다시 또 설명하셨고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착이 안 되는 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다라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조항을 만드는 제도를 강제조항을 만들어놔야지 이걸 임의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에 그 스마트 상하수도 스마트 가로 9시 20분 와서 거기 1시간을 들었는데 거기서 그 SW한테서 자기 학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SWG 학회가 벌써 창립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관행적으로 이렇게 세션 통합 학술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여기서 발표한 무수한 기술 이런 것들을 SW 학회에서 창설되고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를 해서 이 발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이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통합 학술대회 끝나고 또 다음에 학술대회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SW 학회에서 지금까지 해갖고서 어떤 게 국가에서 건의해서 관철됐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줘야지 발표하는 사람이 신발이 낫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야 돼서 해가지고 저는 SW 학회도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아까 저쪽에서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인데 이게 SW학대에서 이 우수한 기술을 밝혀주면 이 우수한 기술 국가에 공유를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쓰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방제 쪽에 제가 여볼게요. 행정안전부는 방제 신기술을 득하면 지방자치단체 의무적으로 수집되어 있어요. 방제 조항이 되어 있어요. 방제 신기술을 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쓰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니까. 환경부나 건교부나 국토부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윤상현 대표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을 시켜놨어도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은 강제 조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대체입니다. 그래서 SW 학회도 이제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도 자기 몫에 대해서 힘을 내서 정부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공감정부의 그 이강원 대표님, 코돈 이상무 대표님, 문원팀 전 대표님 세 분의 발표자고요.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피오한테 박준호 차장. 한번 주실까요?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 내용이 국가정부와 지정부의 관심에서 우리 기술들이 빨리 현장에 전달해 신발한 날이 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끝난 것 같아요. 40분에 끝나고 싶었는데 좀 지연해서 내용 지금 그래서 세션 우리 세션이 그 스마트 GR 시스템이구나. 네, 스마트 GR 시스템 특별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